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월요일 아침 1교시 빌립보서 공부할 시간입니다.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많은 분들 또 들어와 계시는데 치읓 히읗 시읒님, 나라가 심각하니 신학 공부도 잘 못 따라 하네요. 그래도 힘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지금 우리가 마음은 굉장히 좀 조급하고, 또 월요일 아침에 또 뉴스 보니까 더 상황이 더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놈들이 탄핵에 실패하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표결하면은 탄핵은 계속 부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편으로는 탄핵을 뭐 매주 한 번씩 하겠다 그러죠. 근데 이제 그거 안 될 것 같으니까 투트랙으로 가는데, 지금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을 엮어 넣으려고 지금 검찰하고 뭐 공수처하고 경찰이랑 서로 자기들이 수사하겠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국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상황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오면서 이제 유튜브 보니까 전광훈 목사님께서 어젯밤에 10시에 유튜브를 또 하나 찍어서 올리신 게 있어요. 혼자서 이제 다 진행하신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전 목사님이 그 예전에 이미 오래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꿈속에 환상 보셨는데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라 라는 그런 꿈을 보셨는데, 그 꿈의 마지막에 대통령이 감옥을 가더라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차마 그 얘기를 못했고, 주변에 있는 그 가까운 분들에게만 그 얘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뭐 공개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뜻은 이제 정광훈 목사님의 말뜻은 아무래도 만약에 그 꿈이 맞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 가는 걸로 끝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예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조만간에 어떤 형태로건 이놈들이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죄목을 씌워서 재판에 넘기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가게 될 공산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아야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마지막까지 막고, 그리고 이런 이런 기회에 우리가 정말 대통령이 그 포고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이다. 그리고 이 종북 반국가 세력이란 말 썼죠. 종북 반국가 세력을 놓고 자기가 싸워야겠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장 나라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다, 지금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희망은 뭐냐면은, 지난번 그 계엄령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계엄군이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뭔가 자료를 확보해 온 것 같고, 또 그 전부터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정황 증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유튜버인데 그분도 그분이 지난주에 이제 유튜브 하는 걸 제가 쭉 봤는데 아주 좀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은 대통령의 아주 친분이 가까운 어떤 변호사를 통해서 제가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제가 그분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도 가깝고 그 유튜브하고도 아주 가깝게 지내는 어떤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이름만 대면 바로 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에, 우리 자유통일당하고도 관계가 좀 있었던 분이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대통령하고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이번에 최근 게 아니고 예전에 나눈 이야기를 이제 밝히는 거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은 그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변호사님이. 그런데 그 변호사님하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 당시 정황이 뭐냐면은 그 안기부가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부정,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막 취직시키고 막 그러는 인사부정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그 서버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전체 서버의 5%를 그 당시에 포렌식, 그러니까 분석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미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일부 나왔답니다. 일부 나왔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변호사님하고 지금 그 대통령이랑 대화를 했는데 그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대통령은 그러면은 왜 이런 증거가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만약 내가 그렇게 하면 그것은 혁명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변호사가 듣고 또 자기랑 친한 그 유튜버한테 그 얘기를 해줘서 그분이 유튜버로 지난주에 이제 얘기하는데 그 유튜브는 뭐냐면은 그 세뇌 탈출입니다. 세뇌 탈출. 백모 박성현 씨. 그래서 그게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혁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부정선거 문제를 내가 건드리면은 그거는 혁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그 말뜻이 뭐냐 이거죠. 말뜻이 혁명입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목숨 걸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게 거기 약인이 나오네요. 백무 박성현 3,455탄. 막 그런 것 같아요. 저거 보시면 한번 나올까요? 그래서 왜 그게 혁명이 될 수밖에 없냐면, 이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이 사실은 법원 조직이란 거예요. 법원. 사법부.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부터 해서 각 시도 또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수장은 다 판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현직 판사들로. 그래서 그 판사들이 치읓, 히읗, 시읒님 눈치 되게 빠르시네. 벌써 딱 나오네요. 근데 하여튼 그 판사들이 전부 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잡고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에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고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통 전쟁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국회는 이미 개판됐다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국회는 민주당이 지금 얼만큼 엉망으로 지금 나라를 만들었는지가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입법부는. 근데 이제 사법부는 이게 지금 베일에 쌓여 있는 겁니다. 베일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만큼 지금 문제가 많은지, 즉 그거는 뭐예요? 사법부 전체입니다. 판사들이 수백 명이 거기서 선거관리위원 각급 위원장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만큼 썩었는지, 즉 사법부가 얼만큼 지금 타락했는지는 잘 눈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게 지금. 그래서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 문제를 만약에 문제 삼고 그 증거를 확보하고 그래서 그걸 공개하고 싸우더라도 이게 사법부 전체와 싸워야 되는 굉장히 큰 싸움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우리가 지금 희망을 갖고 있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건 지난 2020년 뭐 선거부터 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선거의 그 부정선거에 대한 정황, 특별히 통합 선거인 명부를 확보해서 그거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면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즉, 이 선거인 명부는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명단인데 그것 자체가 왜곡돼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부정의 방법은 많은데 거기가 출발점이야. 통합 선거인 명부 그걸 확보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조사를 하면은 어떤 식으로 부정선거를 했는지 대체 몇 표나 했는지 그게 이제 통계로 딱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슈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 방첩단에서 그거를 뭔가 자료를 가져갔을 것 같고 또 그동안 모아온 것 같은데 지금 포렌식이 다 안 끝나서 한 1주에서 2주,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에 정말로 증거가 확보돼서 대통령이 봐라 이런 증거 있다라고 제시를 할 수만 있으면 그러면 상황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지는데 어느 정도로 이게 중요한 거냐면 만약 그 2020년부터 그 국회의원 선거죠.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이게 문제가 있었다. 부정선거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입법부가 그동안 만들어낸 모든 법안 자체가 다 폐기돼야 됩니다. 자동 폐기돼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지금 지난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미 민주당이 입법부를 통해서 각종 악법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 작년도에 제가 그 우리 우파 측 세미나인데 그 비공개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자유통일원에서 세미나 한 것 같은데 맞아요. 자유통일에서 했는데 그때 뭘 세미나 했냐면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 4년 거의 4년 동안 민주당 주도로 해서 만들어낸 법안의 숫자 통계를 냈어요. 제 기억으로 1000단위였습니다. 1000단위. 그래서 그때 질문이 뭐였냐면은 만약에 다음번 선거, 지난번 총선이죠. 선거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이 민주당이 지난 4년 동안 쌓아놓은 똥입니다. 똥. 그 악법들. 그 악법들을 하나하나 다 폐기하든지 내용을 수정해야 된다. 근데 그게 가능한 작업이냐? 그렇게 이제 질문한 거예요. 근데 발제하신 분이 그분도 검사 출신이신데 시민운동 오래 하시고 그분 대답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법안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몇 개씩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놈들이 하루에도. 그러니까 밥만 먹고 법안만 만들어내는 그 정도의 그 아주 어마어마한
양의 법을 만들어내는데 그거는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 국회의원 뒤에 있는 보좌관들도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뒤에 있는 어떤 조직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법안들을. 그래갖고 넘겨주는 거예요. 이거 법안으로 통과시켜라고. 그놈들이 누구냐?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죠. 그놈들이 진짜 정북 좌파의 핵심인데 그런 일종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연구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법안을 만들어내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놈들이 거기서 계속 법안을 만들어서 이 법안은 얘한테 주고 이 법안은 저 국회의원한테 주고 해서 발의해라 그래서 계속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만든 게 법이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까지 개수를 세보니까 10,000단인 거예요. 10,000단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다 연구해가지고 읽고 그걸 다 폐기하는 거나 수정을 해서 독소 조항을 다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업이 가능한 작업이냐, 이 국민의힘이. 그 변호사님 말씀은 그건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이 밥만 먹고 그것만 해도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이 선거 부정, 국회의원 선거 부정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를 증거를 확보해서 그게 공개가 되면요. 어떤 결과가 오냐면 2020년 총선과 2024년 총선이 다 무효가 돼요. 무효. 다 무효가 돼요. 그러면 그게 다 무효가 되는 순간에 지난 4년, 5년 동안 민주당 애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법안은요, 어떻게 되냐면 자동 폐기되는 겁니다. 자동 폐기. 그게 굉장히 큰 이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게 정말로 혁명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그 법안들은요, 그거는 사실 이 못을 박듯이 대못을 박아서 우리가 뽑아내기 힘들게 만들어 놓은 그런 법안들이라고요. 그걸 다 일일이 뽑아내기도 너무 벅차고 힘들고 또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그걸 사명을 갖고 할 놈도 없어요, 지금. 그랬는데 만약 이 선거 자체가 부정이었다 그러면 지금 국회는 물론이고 지난 국회까지 한꺼번에 이게 다 잘못된 투표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안들이기 때문에 다 자동 폐기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소원하고 제발 이번 기회에 만약에 대통령이 이번 계엄령을 선포한 게 그런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의 근거, 자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거는 거의 분명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자료들을 일부 분명히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현재 들리는 얘기 딱 보면은 그동안에 이미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지난번 안기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그거 다 이렇게 5%지만 열어봤을 때 이미 문제가 있다 일부 증거를 확보했고 그래서 그 사이에도 만약에 대통령이 치밀하게 계엄을 준비해 왔다면은 원래 검사들의 그 일하는 스타일은 이 압수수색하기 전에 이미 증거 자료를 다 모아놓고 그리고 압수수색은 그냥 쇼로 기자들 불러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는 사실은 다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압수수색 이렇게 쇼 한번 하고 그다음에 그 압수수색에서 이런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기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평생 검사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익숙한 분일 거란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 계엄령에서 뭐 그 707 뭐 이런 사람들 방첩단 이런 사람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서 뭐 덮쳐서 자료를 뭐 들고 나오고 뭐 사진 찍고 이런 거는 일종의 어쩌면 쇼였을 거고 실제로는 이미 증거 자료는 상당 부분 다 파악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지금 추측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 봐서는 한 반반 정도예요. 반반. 정말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자료 확보에 실패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지금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아직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되고 2주 늦어도 지금부터 한 주, 2주 그 사이에 결판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결정적 증거가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한두 주 사이에는 분명히 발표할 거다. 근데 그 시간까지는 우리가 버티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 자리 지키면서 업무를 보면서 만약에 증거가 확보되면 그거를 대통령으로서 이제 발표하고 고발하는 그런 단계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합동수사본부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서 거기서 수사를 해서 이게 자료가 부정선거 증거 나왔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약에 어디서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작업을 하고 있다면은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수밖에 없고 그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이제 물론 논쟁이 있겠지만 일단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터지면 부정선거 문제가 크게 터지면은 국민들이 상당수가 이제 많이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고 우리가 논쟁을 통해서 교차 검증을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상황을 이렇게 몰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월 20일이면은 취임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 트럼프 정부에서는 미국, 일본, 한국의 삼각동맹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동맹이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걸 만든 건데 같이 미국, 일본이랑. 근데 이게 한국이 중요한 한 축이라고요. 근데 한국이 무너져 버리면 미국도 굉장히 곤란합니다. 일본도 굉장히 곤란하고. 근데 지금 미국 측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그 중요성을 아직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전 목사님한테 트럼프 그 한테로 우리가 편지 한 장은 써서 보내야 된다 했더니 이미 그거 지시해 놓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외신 기자회견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정상회담을 한 번씩은 합니다. 그때 이제 한국하고도 분명히 일본, 한국은 반드시 정상회담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1월 20일에 취임식하면 그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잘 버티고 있게끔 우리가 도와드리고 잘 버티면 미국이랑 정상회담할 때 대통령이 가게 돼 있거든요. 뭐 한동훈이가 갈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는 이재명도 못 갑니다. 정상회담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고 그러면은 그 만남 있기 전에 뭐 이미 다 의견 교환을 많이 하겠지만 특별히 이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되고 트럼프도 지금 미국의 부정선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대통령 되면은 부정선거 다 까발린다고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사소통이 쉽게 잘 될 텐데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이 조기에 이루어지면 아주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저 목사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릴 텐데 트럼프한테 편지 보낼 때 반드시 1월 20일 취임식 끝나면 하여튼 가능한 한 빨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때 두 분 만나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입장, 미국과 한국은 단호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해줘도 이게 한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정상회담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하고 지금 여러 가지 계획도 많이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은 절망할 때가 아니다. 절망할 때가 아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고 한 2주 안에 만약에 정말 결정적 증거만 나온다면은 완전히 전세를 역전하고 반전시키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오는지 아시겠죠?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국회에서 만든 각종 악법들, 지금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악법들 한 방에 다 무효 처리됩니다. 한 방에. 그러면 국가 정상화되는 거는 진짜 한 방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어떤 의도로 계엄령을 선포했느냐 그 의도를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비상벨을 울린 거예요. 비상벨. 불이 났잖아요. 건물에. 이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 가만히 있으면 다 타 죽어요. 타 죽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불이 났다고 그래서 비상벨을 누른 거야. 그래갖고 계엄령 선포한 건 그런 뜻이란 말이야. 전체 국민들한테 이 경각심을 가져라 라는 뜻으로 비상벨을 누른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거 벌써 비상벨 눌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뭐 눌렀을 때 우리가 당연하게 아예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데 이 넋이 나간 정신 나간 국민들 대다수가 지금 멀쩡한데 왜 비상벨 누르고 난리야 이러면서 지금 오히려 비상벨 누른 대통령을 저는 잡아 넣어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난리치는 거야. 건물에 불이 났는데 정신 없는 거 나간 거야 인간들이 다. 그래서 한번 불에 대봐야 정말 정신을 차리려나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만은 그러면 우리도 같이 피해가 오기 때문에 여하튼 우리는 이 정말 건물이 다 불에 타서 무너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특히 다시 또 막 정신 나간 소리들 하는 애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에 애들 있으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 비상벨을 눌렀는지 지금 풍전등화라는 말을 썼잖아요. 대통령이 풍전등화고 오늘 지금 당장 내일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가 됐다. 그죠? 그래서 종북 반국가 세력 이런 말을 썼다는 거. 그거는 그동안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수업할게요.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대통령 유세할 때 또 뭐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런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재작년인가요? 이제 아직 작년인가? 그 자유통일원에서 반국가 세력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 총선 때 그 뭐 우리 우파 측 사람들 이렇게 모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한번 가서 총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면 좋겠느냐 뭐 이런 토론을 이제 할 때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이미 공개적으로 하셨는데 우리가 총선의 슬로건을
에, 반국가 세력 척결로 해가지고 이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반국가 세력이란 말을 할 정도로 지금 뭔가 이게 실체가 있는 거 아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반국가 세력의 어떤 실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거 운동으로 슬로건으로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말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그거를 스티커를 만들어서 자동차 뒤에 다 붙이고 플랜카드 만들어서 막 동네마다 다 걸고 할 때에 뭐라고 쓰냐면 제가 제안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반국가 세력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퀘스천 마크 딱 붙여가지고 플랜카드 만들어서 다 붙여버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 뒤에 스티커 만들어서 붙여놓고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은 저 민주당을 아주 압박하는 그런 선거를 우리가 할 수 있고 사람들도 대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란 말을 쓸 정도면 지금 어떻게 판이 돌아가는 거냐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니까 이게 대토론의 장이 열릴 거다 선거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어떤 그 시민단체 대표인데 그분도 이제 그분도 검사 출신이었나 판사 출신이었나 판사였던 것 같은데 그 양반이 이제 발언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김초롱 교수의 의견이 뭐 아주 일견 그렇듯하긴 한데 만약에 우리가 그 슬로건을 꺼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총선 때 선거 운동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코너에 몰아놓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대통령은 한마디가 굉장히 무게가 있는 건데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란 말을 썼을 때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국가 안에 반국가 세력이 정말로 있다면 대통령은 자기 직무가 헌법에 이제 취임식 때 선서하잖아요. 선서. 헌법을 수호하고 나라를 지킨다고는. 그 선서를 했기 때문에 말만 하고 끝날 수가 없다는 거야. 말만 하고. 반국가 세력이 있으면 대통령이 있다라고 말을 했으면 반드시 어떻게 조치해야 되냐면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반국가 세력을 잡아서 기소하고 감옥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작년 말 얘기인데 그때 이미 이 검찰이 이 공안 사건 그러니까 이제 그 간첩 잡고 반국가 세력 수사하는 그러니까 검수완박을 시켜놔가지고 수사권을 좁혀놨기 때문에 검찰은 그러한 반국가 세력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곧 1월 달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경찰이 해야 되는데 경찰은 이 기회주의자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수사를 하라고 시키면 선거 때에 자기들이 수사하는 걸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하면서 선거가 어떻게 누구가 이기는지를 보고 나서야 이 수사를 진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절대로 안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명령을 해도. 안기부는 당연히 이미 못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 당시에도 이 반국가 세력이란 거를 우리가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에서 슬로건으로 쓰면 오히려 대통령을 코너로 몰아놓고 대통령이 오히려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슬로건을 쓰면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는 뭐 그 말도 일리가 있다 해서 제가 제 의견을 제가 철수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종북 반국가 세력이 이 나라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 근데 이게 심각한 상황까지 이미 왔다라고 말을 할 정도가 됐으니까 지금 되돌이켜 보면은 조금 아쉬운 생각도 들어요. 그때 그걸 내가 더 강하게 밀어가지고 예? 이거를 그때부터 문제를 삼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전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반국가 세력이란 말 했는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 그러니까는 에이 나는 뭐 모른다 그랬던가요? 뭐 하여튼 그 발뺌하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이슈가 안 됐던 건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이슈를 만들어서 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 했겠다. 오히려 그런 후회가 지금 좀 생기는 대목입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음이 심란하고 저 역시도 좀 마음이 심란하고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제 2주 안에 결판이 나니까 하여튼 그때까지 우리가 대통령에게 더 힘을 실어주고 더 그 자리에 버티고 있게끔 하고 2주가 지나도 뭐 아무런 발표가 없고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이제 대통령을 더 지상 지켜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아마 가야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가서 또 얘기해줘. 지금 뭐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렇고요. 어제 제가 과문 예배 참석하면서 예배 중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생각을 한 건데요. 첫째는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는요. 그때는 우리 우파 세력이 아무런 조직도 없고 그때 뭐 진짜 물론 그때 서울역 앞에서 뭐 시청 앞에서 집회는 많이 탄핵 반대 집회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고 그때는 제대로 된 이런 조직이나 지도자가 없어서 참 힘들고 솔직히 그땐 좀 외로웠어요. 저는 그때 집사람이랑 둘이서 태극기 들고 토요일마다 뭐 태극기 집회 나가서 행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참 뭐랄까 외롭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고 특별히 전 목사님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앞장서서 이거를 진두지휘하고 있고 외롭다는 느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 지금은 굉장히 다른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애국운동이 이 성령운동과 함께 진행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애국운동이 성령운동과 함께 진행된다. 즉 다시 말하면 토요일에는 우리가 애국 집회로 모였잖아요. 그런데 주일이 되니까 거기서 가문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를. 그러니까 이 예배와 애국 집회, 그죠?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날실과 뭡니까? 시줄이 돼가지고 날줄과 시줄이 돼서 이게 같이 엮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성령운동 이런 거 예배 이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 세력밖에는 이거 지금 애국운동 할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그때 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하던 분들 그때도 뭐 손상대 선생님 그때 사회 보시고 다 했지만 그때 그 주도 세력이 뭐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그 뭐 그런 조직 그런 데서 다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신앙
기독교 신앙하고 상관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도 뭐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태극기 행진하면요 앞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이러면서 서로 호칭이다 교회에서 쓰는 호칭 쓰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죠. 이게 전부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여기 태극기 들고 나왔구나. 근데 결국은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총대를 메고 나오셔서 그 기독교 애국 세력을 다 통일하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일에는 거기서 예배드리고 이번 주는 뭐 월화수목 그럼 다 하시겠다 집회하시겠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한 애국운동, 그래서 성령운동과 애국운동이 함께 진행되는 건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은 세계 역사에 정말 기록될 만한 아주 한국의 대단한 역사적인 지금 어떤 발견인 겁니다. 그래서 전 그래서 이 우리가 기독교인들 중심이 돼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같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애국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무너지지도 않고 굉장히 파워가 있게 진행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걸 잘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애국운동을 장기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됐다, 그렇게 됐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막 또 낙마하고 막 그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한 길 애국운동과 이 성령운동의 이 길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청교도 신학원 공부를 그래서 계속 해야 돼요. 지금 국가적 위기니까 이제 성경 공부 다 때려치고 예? 다 저기 과모드로 나가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부는 공부대로 하면서 또 광화문에 나가서 우리가 집회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은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는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공이 튈지는 뭐 몰라요. 저도 모르고 뭐 정광훈 목사도 사실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최악의 상황은 염두에 두고 지금 그 생각도 해가면서 준비해 가면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뭐냐, 뭐 다른 거 아니죠. 지금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되는 건데 탄핵되면은 지금 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탄핵이 정말로 결정되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정말로 떨어지면은 그 날짜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그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가 이제 우리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죠. 그러면 시간이 얼마 없고 2달 정도. 그래서 대통령 선거 후보 지금 어떻게 될 거냐. 이제 한동훈을 우리가 찍어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선거를 준비할 거냐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고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죠. 한 주 안에 지금 갑자기 예상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건데 하여튼 우리가 공부는 하고 공부를 해가면서 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우리가 지금 대처해 나가면 됩니다.